50억 유산으로 강남 아파트 사줬더니 상간녀와 짜고 나를 버린 남편의 최후. 탐욕으로 파놓은 무덤에는 꽃이 핀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의 전 재산을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피땀으로 모은 50억을. 그런데 그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손잡고 나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셨나요? 당장 짐을 싸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눈물부터 쏟으셨나요? 저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들보다 3발 앞서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연이 아닙니다. 50억을 미끼로 삼아 탐욕스러운 두 사람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치밀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배신, 설계, 그리고 완벽한 파멸.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좋아요 한 번이 작은 복이 되고 구독 한 번이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돈을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는지, 왜 그 배신이 그토록 뼈아팠는지 이해하시려면요.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귀퉁이에서 구두방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 화로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고기 굽는 냄새 대신 가죽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돈은 쓰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내가 진짜 믿는 사람한테만 써라. 그 사람이 내 평생을 결정한다. 그 말씀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했지만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혼자 버티던 22살의 어느 봄날, 저는 이진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는 웃음이 좋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도 당당했고 꿈을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났습니다. 나 언젠간 강남에 회사 차릴 거야. 웃지 마, 진심이야. 그때 수연 씨도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수연아, 남자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해. 저 사람이 내 곁에서 10년 뒤에도 웃음이 좋을지 생각해봐라.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내 행복이 내 전부다.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이수연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그 금액이 50억이었습니다. 평생 구두를 고치고 국밥을 끓이며 모으신 50억. 저는 그 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가 꿈꾸셨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 결심이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5층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 수연에게 이 공간은 그 어느 감옥보다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 50억을 진호의 사업 자금으로 넣었습니다.
망설임이요?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죽지 않게 강남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태워주면서 저는 낡은 면 티셔츠 한 장 새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정을 위하는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진호의 사업은 순탄하게 컸습니다. 3년 만에 직원 50명짜리 회사가 됐고 5년 만에 연매출 200억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진호를 자수성가 CEO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자수성가요. 아버지의 구두기름 냄새가 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그러나 진호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귀가가 늦어졌고 다음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저를 촌스러운 장식품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좀 수준 있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야. 당신이 가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 말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에는 상처였습니다. 세 번째에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삭혔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인가 보다. 사업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저는 더 예쁘게 꾸미려 했고 더 좋은 음식을 만들려 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을 파고든 것이 제 15년 지기 절친 강제였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20살 때 같은 고시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굶을 때 서로 라면을 나눠 먹던 사이, 제가 아버지 병간호로 힘들 때 밤새 손을 잡아줬던 사람, 저는 그녀를 제 피부치보다 더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집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 오늘 정말 갈 곳이 없어. 남편이랑 또 크게 싸웠거든.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돼? 너밖에 없어, 진짜.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무 의심 없이 안방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드레스룸 잠금도 전부. 그러던 어느 오후, 장을 보고 조금 일찍 귀가한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지혜가 제가 진호의 생일 선물로 사준 실크 잠옷을 걸치고 진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수연이 그 여자는 언제까지 저렇게 멍청하게 있을까? 아빠한테 받은 돈도 이제 다 써버린 거 아니야? 걱정 마, 지혜야. 이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뻥치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야. 그 여자는 이제 빈털터리로 쫓겨날 일만 남았어. 하하하. 진호는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집, 제 공기 속에서 더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 거칠고 굽은 손등이, 새벽 4시 국밥집 연기가, 구두빵 기름 냄새가.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 등을 붙이고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와 행각을 낱낱이 녹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탐낸 게 내 아버지의 피땀이었구나. 30년 구두기름 냄새가 밴 그 돈이었구나. 좋아. 그럼 내가 기꺼이 더 큰 미끼를 던져줄게. 낭떠러지 앞인 줄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려오게 해줄게. 남편의 외도보다 더 뼈아팠던 건 시어머니의 변심이었습니다. 제가 50억을 쏟아부어 이 집안을 일으킬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 부르셨습니다.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수연아, 내가 진호 살렸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린 정갈한 밥상을 발로 밀어내셨습니다.
야, 수연아. 너는 애도 하나 못 낳으면서 언제까지 이 큰 집에 버티고 앉아 있을 거냐? 지혜는 관상부터가 아들 쑥쑥 낳을 상이요.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가 사온 편의점빵을 가져다 드시면서 이게 더 맛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끓인 국이 식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려고 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요즘 갱년기 증세가 심한 것 같아요. 안색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제가 나중에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 테니까 거기 좀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를 낳고 키운 어머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그 낯선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접대 자리에 나간 사이 지혜는 혼자 우리 집에 와 제 드레스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설치해둔 홈캠으로 회사에서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제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어깨에 메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스위스산 시계를 손목에 차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야. 수연이 드레스룸에 있는 거 꽤 괜찮은 것들 있어. 내가 좀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곧 우리 거 될 건데. 저는 회사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15년 우정이 그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라면을 나눠 먹던 그 손이 지금 제 시계를 차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5분 뒤 저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직접 담근 깍두기와 된장찌개 반찬통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무릎이 좋지 않으신데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엄마를 현관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올 때 미리 전화하라니까요. 바닥에 흙 떨어지게. 거기 세탁실 가서 걸레나 빨아놓으세요. 제 엄마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신 제 엄마가, 무릎이 나쁘신 제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세탁실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더니 피가 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등이 저렇게 좁았었나? 저렇게 굽어 있었나? 지혜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참. 다음엔 반찬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갔다가는 제 계획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상처받은 채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그 무대의 마지막 장면은 반드시 내가 서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진호에게 아주 달콤한 독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기도 평택 쪽에 숨겨두신 땅이 하나 더 있었어. 이번에 거기가 신도시 개발 최종 확정되면서 보상금이 50억은 넘게 나온대. 당신 사업에 다 넣고 싶은데 어떡하지? 진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방 구석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지혜의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50억? 수연아,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당장 그 돈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물었구나. 저는 그날 이후 정확히 180일에 걸쳐 판을 짰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선임이었습니다. 이혼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재산은닉 소송 승률이 가장 높은 변호사를 골랐습니다. 상담료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오세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으로 탐정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호의 동선, 지혜와 만나는 장소,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추적 의뢰했습니다. 그 달에만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니까요. 두 번째 달에는 집안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거실, 안방, 진호의 서재, 현관까지 총 6군데에 심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했고 진호가 집에 없는 날 오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카메라 화면을 켰을 때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거실이었는데 그냥 거실이었는데 그 공간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서 그들이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했구나. 이 소파에서, 이 공기 안에서.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놓고 말없이 마셨습니다. 세 번째 달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가명으로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름은 평범하고 그럴듯하게. 그리고 그 법인 명의로 평택 인근 땅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실제로는요, 도로 하나 없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맹지였습니다. 영원히 개발될 수 없는 땅. 하지만 서류 위에서 그 땅은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 인접 부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밤마다 부동산 법령을 공부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외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사람은 절박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절박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일 때는요. 네 번째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파일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서재 통화, 지혜야. 아파트 담보대출 3억은 이번 주 안에 내 계좌로 옮겨놓을게. 수연이 눈치채기 전에 법인 명의도 바꿔야 해. 지혜 거실 통화. 오빠, 나 생각이 있어. 진호 오빠 어머니한테 수연이가 무능한 며느리라고 계속 심어두면 나중에 이혼할 때 어머님이 오빠 편들어주잖아. 수연이 친정엄마도 이용하면 어때? 그 여자 친정엄마한테 엄청 잘하잖아. 진호, 야, 그 생각은 못했네. 역시 지혜야.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이 파일들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특히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어폰을 빼야 했습니다. 계속 들으면 당장 뛰쳐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섯 번째 달, 저는 오래전 알던 지인을 통해 투자업계 출신 인물을 한 명 섭외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경력이 10년 넘은 사람이라 진호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맡긴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진호에게 접근해서 평택 땅 투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것, 그리고 자기 돈도 함께 투자하겠다는 말을 덧붙일 것. 그에게 지급한 비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그 돈이 80억을 끌어올 미끼라는 걸 알았기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허설만 3번을 했습니다. 저는 진호 역할을 직접 맡아서 그가 어떤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이상한 거 아니죠? 이게 맞는 거 맞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지키는 거야. 마지막 달에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넘어온 최종 보고서에는 진호와 지혜가 함께한 해외여행 사진, 공동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내역, 진호가 회사 법인카드로 지혜와 다닌 호텔 영수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정도면 판사가 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저는 겉으로 완벽하게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밥을 차렸고 웃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때로는 진호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미리 섭외한 투자 전문가가 진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진호 대표님, 사모님 평택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인접부지를 선점해야 해요. 사채를 쓰시더라도 지금 잡으면 3개월 안에 300억이 됩니다. 저도 제 돈 50억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자기 돈을 함께 넣겠다는 말에 진호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혜는 눈을 빛내며 진호를 부추겼습니다. 오빠, 내 이름으로 사채 써. 수연이 보상금 나오면 바로 갚으면 되잖아. 그 땅 오빠랑 내 공동 명의로 해버리면 수연이는 한 푼도 못 가져가. 맞아. 수연이 50억에 우리 투자금 합치면 좋기 300억은 되겠다. 지혜야, 이번에 우리 진짜 대박 나는 거다. 그들은 제 안방에서 제 집 공기를 마시며 사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빌린 금액 1차 30억, 2차 50억, 총 80억.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땅의 실소유 법인은 내가 6개월 전에 미리 설립해둔 유령회사였습니다. 그들이 사채로 끌어온 80억은 중간 계좌 3개를 거쳐 고스란히 제 비자금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했던 그 돈이 그들 손으로 직접 저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혜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연아, 나 진호 오빠 아이 가졌어. 오빠가 이혼을 안 해주면 나 이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거야. 너만 조용히 나가주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그럼 내가 나가야지. 근데 진호 씨, 그 평택 보상금 50억은 어떻게? 이혼하면 그건 내 명의로만 지급되는 건데. 진호는 당황하며 지혜를 나무랐습니다. 야! 지혜야, 일단 참아. 돈부터 다 받고 나서 이혼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만 준비하면 됩니다. 진호의 사업체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날.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제어실 담당자를 매수했습니다. 파티 당일 스크린을 제가 원하는 순간에 제가 보내는 파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용이 꽤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180일을 버텼으니까요. 강남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200명이 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마다 꽃이 넘쳤고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돌렸습니다. 진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중앙에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옆에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제 드레스룸에서 훔쳐 입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 차림으로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안주인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우리 며느리가 참 복스럽지요? 하며 하객들에게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 단정하게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호도 제가 온 것을 알고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한 밤 9시, 진호가 무대에 올라가 감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이 쉽지 않았지만 제 곁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작해. 진호의 말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서 축하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음악도 멈췄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홈캠 영상, 날짜 선명. 소파에 진호와 지혜. 진호 홈캠.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지혜 명의로 돌려놓으면 수연이는 이혼하고 나서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지혜 홈캠. 어머님도 내 편이고 진호 오빠 회사 명의도 이미 바꿨잖아. 수연이 그 멍청이는 아직도 모르지?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산부인과 앞 블랙박스. 지혜의 블랙박스. 선생님, 저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에요. 그냥 가짜 임신 진단서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몇몇 하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여성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진호 이게 뭐야? 당장 꺼! 소리를 질렀지만 제어권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맹지 항공사진. 빨간 글씨 연구개발 불가구역.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이수연. 사채계약서 차용 총액 80억 원. 계좌 귀속 내역 계좌주 이수연.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힐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진호 손에서 마이크를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진호 씨, 그리고 지혜야. 내 옷 입고 내 집에서 내 남편 옆에 서니까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니? 10년 동안 수고했어. 오늘부로 너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파산자가 될 거야.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호는 200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50억으로 살려줘, 제발. 저는 이혼 소장과 사채 이행 청구서를 그의 얼굴 위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50억? 그 돈은 지금 내 계좌에 있어. 너희가 사채 써서 나한테 직접 갖다 바친 80억까지 합쳐서. 고마워, 진호야. 내 탐욕 덕분에 아버지 유산이 2배가 됐어.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 한 번의 기일로 끝났습니다. 진호는 회사도 아파트도 남은 재산도 전부 잃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이자를 낳아 80억은 6개월 만에 95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경기도 어딘가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배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절도,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목으로 법정을 나서던 그녀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당당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남편은 구속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친정집 대문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수연아, 내가 눈이 멀었었다. 제발 이애미 좀 살려다오. 어머님, 지혜가 아들 낳아준다면서요? 감옥 가서 면회나 가보세요. 아, 참 어머님 명의로 된 시골집도 진호 씨가 이미 날려먹은 거 아시죠? 지하철역이라도 안내해 드릴까요? 파티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돈은 제가 지켰어요. 2배로 만들어서 지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참 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배신당하고도 엄마가 걸레를 빨 때도 파티 무대 위에서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날 그 억새밭 앞에서야 비로소 쏟아졌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길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아버지를 불렀고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새벽에 전화를 들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버지의 땀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엄마와 함께 비행기 1등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던 엄마가 새하얀 구름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걸레를 빨던 날 고개를 숙이시던 그 얼굴과 지금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시는 그 얼굴이 겹쳤습니다. 수연아, 이런데 앉아도 되는 거야? 우리가? 네, 엄마. 이게 원래 우리 자리예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나는 그저 그 무덤이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화려해 보이도록 꽃을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나의 황금은 이제 그들의 목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자유입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저는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진호를 마주쳤습니다. 해진 패딩을 입고 삼각김밥 하나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35층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그가 먼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진호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살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고,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